돈 못 내놓겠으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그건 제가 산 집의 거실 한복판에서 시어머니가 제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월급 250만 원을 버는 남편은 방금 전 어머니와 5명의 시동생들을 모두 저희 집으로 데려와서는 자기가 온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선포했죠. 그 말에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방으로 올라가 가방을 쌌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한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애초에 이 집이 제가 저 자신을 위해 지은 철옹성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들의 탐욕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체 말입니다. 제 휴대폰이 68번이나 울렸습니다.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죠.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심판의 시작이었고 이제 막 게임은 시작된 것이니까요. 과연 착한 며느리가 마침내 발톱을 드러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정거장에서 들려드릴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날 저녁 68통의 부재중 전화가 휴대폰 화면에 가득 찍혀 있을 때 저는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길고 긴 악몽에서 막 깨어난 듯한 서글픈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과거의 모든 일들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제 이름은 박서윤입니다. 저는 대형마트에서 판매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직업은 아니지만 안정적이었고 제 한 몸 건사하고 약간의 저축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원래 제 능력을 과시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힘으로 일하고 떳떳하게 번 돈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일찍부터 스스로의 두 발로 서는 법을 배웠기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결혼할 때도 단 한 가지만을 바랐습니다. 그 사람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기를요. 남편 김진우는 작은 물류회사에서 배달 기사로 일했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 정도였죠.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 라고 물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저는 그렇게 경제적인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은 여자의 눈으로 진우 씨를 봤습니다. 그는 말이 없고 착했으며 술이나 도박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끔찍이 아끼는 것처럼 보였죠. 레더산. 늘 바쁘게 움직이는 그의 모습에 저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가난해도 성실한 남자는 부부가 한마음으로 노력하면 언젠가는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제가 퇴근길에 자주 들르던 작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날은 비가 쏟아졌고 저는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비에 젖은 채로 오토바이를 일으키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옷은 한쪽이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흠뻑 젖어 있었죠. 저는 무심코 그에게 휴지를 건넸습니다. 그는 아주 선하게 웃으며 제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한마디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비 오는 날은 참 힘드네요. 그 후로 몇 번 더 마주치고 대화를 나누다 친해졌습니다. 당시 진우 씨는 학생 신분으로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단지를 돌리기도 하고 창고 정리를 하기도 하고 배달 일을 하기도 했죠. 말주변은 없었지만 무슨 일이든 묵묵히 해내는 모습에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지치지 않아요? 진우 씨는 저를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난하지만 서윤 씨를 고생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그 말에는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굶어가며 제게 두유 한 팩을 사주고 날씨가 쌀쌀해지면 몇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달려와 제게 외투를 건네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사소한 배려들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정이 많은 남자라면 함께 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저희 가족은 격렬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하신 한마디는 지금 돌이켜보면 가슴이 시릴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딸아, 착한 사람과 결혼하는 건 좋지만 그 가족 전체를 봐야 한단다. 당시 저는 웃으며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엄마, 난 남편이랑 결혼하는 거지. 그 가족 전체랑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 제 말에 어머니는 그저 한숨을 쉬셨습니다.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 홍 여사님은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양가 친척들 앞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죠. 우리 집이 가난해도 정은 많단다. 네가 우리 며느리로 왔으니 친딸처럼 여기마.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안심했습니다. 사리분별 밝은 시어머니가 계시니 얼마나 다행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가족이 화목하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혼 후 저희 부부는 한동안 월세방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출근했고 진우 씨는 배달 일을 했습니다. 돈 관리는 제가 맡았습니다. 지출 관리에 익숙했기 때문이죠. 매달 저는 작은 금액을 떼어 친정에 보내드렸고 시댁에는 가끔 선물이나 영양제를 사서 보냈습니다.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진우 씨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감동하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우리 엄마가 당신 같은 며느리를 얻은 건 정말 복이야. 그러다 저는 집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3층짜리 빌라였습니다. 대저택은 아니었지만 제가 꿈꾸던 진정한 의미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저는 모아둔 돈을 전부 쏟아붓고 은행에서 큰 대출을 받아 매달 원리금을 갚아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큰 금액 때문에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환해졌습니다. 집이 생겼으니 부부가 함께 노력하면 삶은 안정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주말에 함께 집을 청소하고 작은 화분을 가꾸고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으며 TV를 보는 평범한 일상. 그런 평범한 삶을 저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결혼 초 몇 달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진우 씨는 성실히 일했고 집에 와서는 설거지나 청소 같은 자잘한 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낭만적인 남편은 아니었지만 무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그는 바깥 일을 맡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당시의 삶은 많은 이들이 꿈꾸는 안정적인 가정이었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평온했고 돈이 넘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진우 씨는 식사 때마다 유난히 어머니와 동생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동생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이야기하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내가 장남인데 모른 척 할 수가 없어. 그럴 때마다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돕더라도 우리 형편에 맞게 도와야죠. 우리 삶도 챙겨야 하잖아요. 진우 씨는 응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걸리는 듯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에 걸린 것이 언젠가 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요. 그 평화로운 시작이 얇은 껍질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결혼의 폭풍이 일이나 돈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시댁 식구들, 그 지극한 가족애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그 평온함은 지극히 얇았습니다. 마치 타오르는 불 위에 덮인 얇은 유리 같아서 보기에는 고요했지만 거센 바람 한 번에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시어머니로부터 불어왔습니다. 결혼 후 3개월쯤 지나자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더 자주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갓 결혼한 아들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 보러 오셨다고 하니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시골에서 직접 키운 채소 몇 묶음, 달걀 한 꾸러미, 직접 담근 장 같은 것들을 들고 오셨죠.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아껴주신다고 생각했고 저도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차리고 차를 대접하며 화목한 가정을 위해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처음 며칠 머물다 가시던 방문은 점점 일주일 내내 머무는 것으로 변해갔습니다. 오실 때마다 몸은 괜찮니? 같은 안부 인사 대신 집안을 샅샅이 훑어보셨습니다. 가구, 냉장고, 주방을 둘러보시더니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 주인이었던 것처럼 소파에 털썩 앉으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연세 드신 어머니가 아들네 와서 쉬고 싶으신 거겠지. 내가 조금 참으면 집안이 평화로울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제가 퇴근해서 막 옷을 갈아입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서윤아, 이리 와서 잠깐 앉아보렴. 제가 나가보니 시어머니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차를 마시며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너 한 달에 얼마 버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만약 친정어머니가 딸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 물으셨다면 이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어머니였습니다. 마치 장부를 검사하는 듯한 말투로요. 저는 애써 웃으며 농담처럼 대답했습니다. 하,
그냥 먹고 살 만큼은 벌어요, 어머님. 그냥 넘어가 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얼굴을 살짝 찌푸리셨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그렇게 잘 벌면서 시댁에 보탬이 될 생각을 안 하다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니? 그 말은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네가 번 돈은 더 이상 네 것이 아니다. 시댁으로 흘러들어와야 할 돈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직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나갈 돈이 많아서요.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대출은 대출이고 시댁은 시댁이지. 네가 며느리로서 그 정도는 감당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고는 마치 명령하듯 진우 씨를 쳐다보셨습니다. 아들아, 네가 네 아내한테 똑똑히 말 좀 해라. 집안의 남자는 맺고 끊는 게 분명해야지. 그때 진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웃기만 했죠. 그 어색한 미소가 오히려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내 편 한마디 들어주지 않는 거지? 하지만 이내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겠어. 저는 또다시 참았습니다.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자. 싸우면 운 나쁜 일이 생길 거야.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오실 때마다 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어떤 날은 이번 달 보너스는 얼마나 나왔니? 하고 직접적으로 물으셨고 어떤 날은 어머, 휴대폰 바꿨네. 월급이라도 올랐나 보구나. 하고 돌려 물으셨습니다. 저는 화가 나면서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사치 부리려고 휴대폰을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쓰던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업무에 지장이 생겨 어쩔 수 없이 바꾼 것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사정은 보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얘가 돈이 있구나라는 사실만 보셨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눕고 싶은데도 굳이 저를 옆에 앉혀놓고 시골 이야기를 늘어놓으시다가 결국엔 이런 말들로 끝을 맺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네 시어머니는 정말 고생이 많다. 내 시동생들은 아직 자리도 못 잡고 힘들게 살고 큰 시아주버니는 또 실직했다더구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저도 여자이기에 누가 힘들다고 하면 마음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이 저를 돈 나오는 창구로 여기게 내버려 둘 이유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큰 시아주버니인 김진수 씨가 진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주방에 있는데 진우 씨가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알겠어요. 서윤이한테 말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진우 씨는 마치 혼날 아이처럼 주방 문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형이 지금 너무 어려워서 사업 자금으로 300만 원만 빌려달래. 저는 뒤돌아 남편을 보며 바로 물었습니다. 무슨 사업인데요? 진우 씨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작게 포장마차라도 해보려고 한대.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사업 계획서는요? 언제 갚을 거래요? 진우 씨는 우물쭈물했습니다. 자리 잡으면 바로 갚겠다고 하더라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30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집 대출금을 빼고 제가 허리띠를 졸라매 몇 달을 모아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진우 씨의 눈에서 압박감이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는 애원하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이 정말 힘들어. 제발 좀 도와주자. 어차피 한 가족이잖아. 한 가족이라는 말에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이고 저 역시 가족인데 그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면 늘 어머니와 동생들만을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을 한번 돕는 셈 치자고 아주버님이 은혜를 알고 갚을 거라고 시댁 식구들이 저의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아직은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확히 300만 원을 이체하며 정중하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주버님, 사업 잘 되시길 바랄게요. 혹시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하지만 신용은 꼭 지켜주세요. 진수 씨는 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주 기쁜 목소리로요. 아이고, 재수 씨가 최고네.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도 복을 짓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우연히 시댁 근처에 사는 지인을 만났습니다. 안부를 묻다가 그분이 무심코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
진수 씨 말이야? 요즘 맨날 술집에 앉아 있던데. 휴대폰도 새로 사고 곧 오토바이도 바꿀 거라고 자랑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진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귀찮다는 듯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저 지금 바쁜데요. 제가 바로 물었습니다. 사업 자금은 어떻게 됐어요? 진수 씨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재수 씨, 왜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요? 그 돈 제가 알아서 잘 썼어요. 저는 전화로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시어머니가 오셨을 때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아주버님이 빌려가신 300만 원 말인데요. 다른 분들께 들어보니 사업은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어머님께서 한번 알아봐 주시겠어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얼굴을 굳히셨습니다. 가족끼리 그 돈 몇 푼 도와준 걸 가지고 그렇게 따져야겠니? 저는 당황했습니다.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알고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손으로 테이블을 탁 치셨습니다. 무슨 사실? 며느리가 시아주버니한테 돈 좀 보태는 건 복 짓는 일이야. 돈 가지고 달달 볶으면 나중에 집안 시끄러워진다. 저는 진우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제 편도 형 편도 들지 않고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더 이상 난처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암묵적인 동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로 폭발하기보다는 차가운 얼룩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300만 원을 잃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돈을 제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의무라고 여겼습니다. 저를 돈이 필요할 때마다 뽑아 쓸 수 있는 자원으로 뽑히면 당연하고 안 뽑히면 화를 내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평온하게 살기 위해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니까요. 그냥 작은 일일 거야. 어머님이 성격이 급하셔서 그럴 거야. 아주버님도 언젠가는 갚겠지. 저는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미 작은 돌멩이 하나가 떨어져 고요했던 호수에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면서요. 그 일 이후 저는 모든 것을 더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꼬투리를 잡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댄 사람이 김만 봐도 몸을 사리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저절로 경계심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화목한 가정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시댁일은 참을 수 있으면 참자. 하지만 참으면 참을수록 그들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시아주버니 일이 있고 나서 반달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제가 마트에서 재고를 확인하고 있는데 신우이 김진아에게서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저 너무 힘들어요. 이제 기댈 곳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깜짝 놀라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진정하고 말해봐요. 진아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혼 후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갔는데 며칠 만에 눈치를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올라와 원룸이라도 얻어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은데 보증금도 없고 당장 아이 분유 살 돈도 없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언니, 저 집 얻을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저는 창고 한가운데 서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린아이도 불쌍했고 이혼 후 아이를 데리고 홀로 서려는 여자의 처지도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진아는 거절당할까? 두려운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0만 원만요, 언니. 200만 원. 그 말을 듣는 순간 동정심과 함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아가 우는 방식, 저를 언니라고 부르는 애절한 목소리에 제 마음은 또다시 약해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보내줄게요. 하지만 이걸로 자리 잡을 생각해야 해요. 계속 기댈 수는 없어요. 진아는 흐느꼈습니다. 네, 언니. 언니는 우리 모자의 은인이에요. 저는 정확히 200만 원을 보내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이체 내역 꼭 저장해둬요. 나중에 자리 잡으면 천천히 갚아요. 급하게 갚을 필요 없어요. 그때 저는 정말로 제가 정과 의리가 있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쓴맛은 나의 호의가 다른 사람의 눈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로 보인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동생 김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늘 아첨과 익숙함이 반쯤 섞여 있었습니다.
형수님, 저 도시로 올라가서 기회를 좀 찾아보려고요. 시골은 너무 답답해서 미래가 안 보여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진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형수님 댁에서 몇 주만 신세질게요. 일 구하면 바로 나가서 제 방 얻을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우리 집이 크지 않아 부부가 살기에도 넉넉지 않았지만 몇 주라는 말에 차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거절하면 정없는 사람으로 찍힐까 두려웠습니다. 제가 진우 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진우 씨는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러라고 해. 내 동생이잖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세 지는 건 괜찮지만 규칙은 분명히 해야 해요. 우리 집을 여관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가벼웠습니다. 마치 이게 별일 아니라는 듯이요. 진호는 정말로 올라왔습니다. 커다란 캐리어와 음악을 듣기 위한 작은 스피커까지 챙겨서요. 밤마다 시끄럽게 음악을 틀었고 제가 한마디 하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깜빡했네요. 형수님, 죄송해요. 첫날은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는 척 하더니 둘째 날은 피곤하다고 했고 셋째 날부터는 대낮까지 잠을 잤습니다. 오후에는 PC방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왔죠. 제가 물었습니다. 일은 안 알아봐? 진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뭘요, 형수님? 요즘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요. 진수형이 소개해준다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진수형? 제게 300만 원을 빌려가서 아직 갚지 않은 그 사람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열불이 났지만 저는 또 참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집은 더 이상 부부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정류장처럼 오고 싶은 사람은 오고 머물고 싶은 사람은 머무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시어머니가 손주를 봐주신다며 올라오셨고 어떤 날은 진아가 바람 쐬러 온다며 들렀습니다. 또 어떤 날은 막내 시동생 진혁이 기술을 배우고 일자리를 찾겠다며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늘어날수록 생활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식비가 모두 올랐습니다. 아침에 사다 놓은 냉장고 속 음식은 저녁이면 텅 비었습니다. 제가 야근하고 늦게 돌아오면 이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형수님, 쌀 떨어졌어요. 형수님, 애기 분유 사게 돈 좀 보내주세요. 어떤 날은 막 잠자리에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소리치셨습니다. 서윤아, 나 김치찌개 먹고 싶다. 내일 돼지고기 좀 사오너라.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의 모든 비용은 제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집 대출금도 제 돈, 전기세와 수도세도 제 돈, 식비도 거의 제 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반면 진우 씨는 점점 더 태평해졌습니다. 그는 퇴근하고 집에 식구들이 북적이는 것을 보고도 불편해하기는커녕 마치 집안의 어른이라도 된 듯 거들먹거렸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한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서윤이가 돈을 잘 버니까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그는 마치 칭찬이라도 하는 듯 웃었지만 제게는 그 말이 마치 제 이마에 찍힌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는 돈 내는 사람. 저는 인색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돈을 당연하게 여기고 제 노력을 의무로 여기는 태도는 저를 지치고 서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대출금과 생활비를 계산하고 있을 때 문득 진우 씨의 속마음이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가볍게 물었습니다. 여보, 만약에 내가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 진우 씨는 고개를 들고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그만두면 내가 먹여 살리면 되지. 저는 그를 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월급 250만 원으로요? 진우 씨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날 무시하지 마. 난 남자야.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갔습니다. 그때는 그가 그저 자존심 때문에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불길한 예고였습니다. 그 말을 한 이후로 진우 씨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결정권자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푼 한 푼 갚아나가고 있는 이 집에서요. 그는 시어머니와 돈 문제에 대해 더 자주 상의했고 동생들을 모두 서울로 불러 모아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고 더 자주 말했습니다. 그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가족의 범주에 저는 늘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시어머니가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마디 의견을 내면 시어머니는 즉시 저에게 딱지를 붙였습니다.
이기적인 며느리, 계산적인 며느리, 우리 가족은 서로 감싸줘야 한다.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나중에는 그 말이 더 이상 정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주고 참고 짊어져야 한다는 역할을 강요하는 족쇄처럼 들렸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서도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슬리퍼 끄는 소리, 시끄럽게 켜놓은 TV 소리,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문득 두려워졌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모든 짐을 감당할 수 없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아직 최악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제가 지쳐갈 때쯤 그들은 저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기 위해 훨씬 더 지독한 계획을 남몰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아주 이상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출근하고 동료들과 웃고 이야기하고 집안의 식사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은 마치 썩은 널빤지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 살짝만 힘을 주어도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였죠. 그리고 그 널빤지를 힘껏 내리누른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2대의 트럭이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기 일주일 전쯤부터 진우 씨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태평하지 않고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 오랫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가 끝나면 무언가 고민하는 듯 하면서도 긴장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루는 제가 설거지를 하는데 그가 하는 말이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네,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때 그의 목소리는 평범한 대화가 아니라 마치 임무를 부여받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막 자리에 누웠는데도 진우 씨는 침대 머리맡에 기댄 채 휴대폰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구랑 그렇게 오래 통화했어요? 진우 씨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그는 그냥 가족들 이야기라며 얼버무렸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안부 전화였다면 그의 표정이 그렇게 굳어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음 이틀 동안 진우 씨는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화합. 그는 마치 제 머릿속에 아주 아름다운 이상을 심어주려는 듯이 말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서윤아, 가족은 역시 같이 모여 살아야 따뜻한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생선을 발라먹다가 그저 음하고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녁에 TV를 보다가도 또 말했습니다. 저것 봐. 사람들은 서로 아끼고 감싸주는 맛에 사는 거야. 저는 남편을 돌아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진우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동생들 전부 서울로 올라와서 자리 잡았으면 하셔. 저는 동생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구나 더 나은 기회를 찾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집이 무조건적인 안식처가 되는 것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동생들이 올라오면 각자 방을 구해야 해요. 일자리 구할 동안 며칠 머무는 건 괜찮지만 오래 있을 수는 없어요. 이 집은 우리 부부의 집이니까요. 진우 씨는 침묵했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죠. 그 침묵은 반대보다 더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했고 발표할 시기만 기다리는 사람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하셨던 당부, 시어머니가 제 월급을 묻던 순간들, 시아주버니가 돈을 빌려가 갚지 않았던 일, 시누이가 울며 돈을 빌려갔던 일, 시동생이 몇 주만 있겠다며 눌러 앉았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동생들이 올라온다면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해. 모든 것이 홍수처럼 밀려오게 둘 수는 없어. 하지만 제가 남편과 명확하게 이야기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때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그들을 너무 얕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 제가 마트에 있는데 시댁 쪽 친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 서윤 씨, 들었어? 시어머니가 시골집 하셨다며.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네? 무슨 집을요?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 사시던 집 말이야. 팔고 나서 이제 자식들이랑 같이 살 거라고 하시던데. 저는 진열대 사이에 선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시어머니가 집을 파셨다고? 그럼 어디서 사시려고? 어디로 오시려고? 저는 즉시 진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어물쩍거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파셨어.
제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진우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당신이 불편해할까봐 그랬지. 엄마가 이제 여기 와서 애들 돌봐주시면 편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애들을 돌봐주신다고? 우리 집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아이가 없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애들은 누구란 말인가? 5명의 시동생들과 신우이 진아의 아이.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 집을 우리 부부의 보금자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흘러 들어와야 할 종착지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진우 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똑똑히 들어요. 우리 집은 6명을 더 수용할 수 없어요. 난 감당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내가 당신 가족 전부를 부양할 의무도 없어요. 저는 진우 씨가 제 말을 이해하거나 적어도 상의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마치 자존심에 상처라도 입은 남자처럼요. 당신, 이기적인 것도 정도가 있지. 난 남자야. 내 가족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저는 그를 보며 여전히 차분했지만 마음속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어떤 가족이요? 제가 그 질문을 한 것은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진실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진우 씨는 아주 당연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와 내 동생들. 그 4글자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저를 소리 지르게 만들지도 눈물 흘리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 저는 한 번도 진짜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짐을 져야 할 때는 가족으로 불렸지만 애정과 책임감을 나눌 때는 늘 바깥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고 저는 텅 빈 마음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이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집을 전쟁터로 만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달 번 돈으로 나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는 대가족을 부양하며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퇴근길 골목으로 막 들어서는데 집 앞에 2대의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짐이 가득 실려 있었고 인부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당 한가운데서 지시를 내리고 있었고 5명의 시동생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우 씨는 마치 대단한 계획을 성공시킨 사람처럼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며칠 전에 긴 통화는 안부 전화가 아니었고 가족의 화합은 헛소리가 아니었으며 시어머니가 시골집을 판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하나의 계획이었습니다. 돌아갈 길을 없애기 위해 집을 팔고 온 가족이 몰려와 제 어깨에 짐을 지우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도참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제 집 한가운데 서서 그들이 마치 자기 집인 양짐을 옮기는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된 이래 처음으로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한다면 제 남은 인생은 감내와 희생이라는 2글자로 채워질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어두컴컴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물 한 모금 마실 새도 없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진우 씨, 시어머니, 아주버님, 신우이, 시동생의 이름이 번갈아가며 깜빡였습니다. 온 가족이 돌아가며 저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단 1분의 쉴 틈도 주지 않았죠. 저는 부재중 전화 목록을 보며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니 제가 문 밖을 나서자마자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허둥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고 간결한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내일 얘기해. 부엌에서 설거지 하시던 어머니가 요란한 전화벨 소리에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제 얼굴을 한번 보시더니 바로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하셨죠. 어머니는 걱정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작게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짓이라도 한 거니? 저는 의자에 앉아 신발을 벗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온 가족을 이끌고 와서 제 집을 차지했어요, 엄마. 어머니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행주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는 소리치지 않으셨지만 그 침묵은 어떤 꾸짖음보다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말했잖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경고하셨고 아름다운 환상을 믿으려 했던 것은 저였으니까요. 계속되는 진동에 휴대폰을 꺼버리려던 순간 신우이 진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단 한 줄이었지만 비아냥거리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언니, 그냥 그대로 나가서 살지 그래? 이제 우리 집은 언니 없어도 시끌벅적하고 좋네. 저는 메시지를 읽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을 마주한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은인이라 부르며 울먹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를 쓸모없는 가구처럼 내치려 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캡처해서 별도의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생각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으면 평화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저희 집 전기가스 관리 앱에서 낯선 알림이 떴습니다. 계정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가슴을 세게 친 것 같았죠. 앱을 실행해 보니 로그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 오류. 저는 점점 어두워지는 화면과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이 문제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제 집을 단계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며 머릿속에 한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놈들이 시작했구나. 단순히 같이 살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권리를 빼앗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리도록 아주 조용히 조금씩 말입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집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모든 것을 내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밤이 깊었다. 혼자 뛰어들지 마라. 지금 네가 그렇게 돌아가는 건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꼴이야. 저들은 네가 이성을 잃고 날뛰길 바라고 있어.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비열한 수를 쓰는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이 먼저 평정심을 잃기를 바랍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만약 제가 흥분하면 시작부터 지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옆집에 사는 친한 이웃인 정희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는 바로 전화를 받았고 누군가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윤 씨? 세상에, 지금 서윤 씨네 난리도 아니야.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인데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정희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빠르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기술자 불러서 대문 자물쇠를 바꾸고 있어. 공구 들고 온 거 내가 봤어. 시동생들은 옆에 서서 주인 행세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고 자물쇠를 바꾼다는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물쇠를 바꾼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더 이상 열쇠를 갖지 못하게 한다는 뜻, 제가 제 집에서 쫓겨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제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자물쇠를 바꾸고 있대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수록 더 침착해야 한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입에서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꽤 빨리 전화를 받았고 목소리는 이상하게 거만했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요. 또 왜? 제가 천천히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진우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갔으니 다행이지. 내일 와서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깔끔하게 정리하게.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서류요? 진우 씨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위임장. 내가 집 관리하는 게 편하잖아. 식구도 많은데 이 사람 저 사람 말 나오면 피곤해. 그 말을 듣고 저는 온몸에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건 그냥 같이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권리를 빼앗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위임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제 손을 묶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제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월급 250만 원 버는 사람이 수억짜리 재산을 관리하겠다고요? 진우 씨는 화를 냈습니다. 남자를 무시하지 마. 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몇 초간 침묵하게 할 한마디를 던졌을 뿐입니다. 진정한 남자는 아내를 현금 인출기로 만들지 않아요. 수학이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내 진우 씨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말 조심해. 제가 즉시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서류에는 그 어떤 것도 서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 명심해요. 저는 그가 더 말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친정집 식탁에 앉아 불을 환하게 켜고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주택 구매 계약서, 대출 상환 내역, 은행 이체 기록, 납부 알림 이메일, 모든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캡처하고 저장하고 만약을 대비해 별도의 이메일로 보내두었습니다. 언제, 얼마를, 어떤 계좌에서 이체했는지 종이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주먹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닌 증거로 싸우는 전쟁을요. 어머니가 잠에서 깨어나오셨다가 그 모습을 보고 한동안 말없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물으셨습니다. 딸아, 뭘 하려는 거니?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제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희극을 끝낼 거예요, 엄마. 눈물이 아니라 법과 서류로요. 마당에서는 밤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 안에서는 제 휴대폰이 또다시 몇 번 더 울렸습니다.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옆으로 밀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 누가 정말로 떨게 될지 한번 보자고. 다음날 아침, 저는 해가 뜨기도 전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부터 굳게 닫힌 저희 집 대문이 보였습니다. 대문에는 번쩍이는 새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다가가서 예전 열쇠를 넣어보았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야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고 대문의 작은 문이 열렸습니다. 아주버님, 진수 씨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이구, 전 주인님께서 집 구경 오셨나? 이 집, 이제 새 주인 생겼는데. 그러고는 아주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한 듯 희죽거렸습니다. 저는 그와 말다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꺼내 증인으로 세워둘 옆집 정희 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언니는 바로 전화를 받았고 잠긴 대문을 보자마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세상에, 진짜로 자물쇠를 바꿨네 서윤 씨. 제가 작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거기서 좀 지켜봐줘. 증인이 필요해. 그러고는 녹음 기능을 켜고 마이크만 보이게 휴대폰을 외투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말로 이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증거로 이겨야 했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먼저 나왔습니다.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빛은 칼날 같았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죄를 선고하듯 한마디 던졌습니다. 집 나가서 외박까지 한 며느리가 남편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지. 여긴 뭐하러 다시 왔니?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집을 버린 건지 집에서 쫓겨난 건지 그건 조금 있다가 명확히 하죠.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안으로 휙 돌아섰습니다. 걸어가면서 소리쳤죠. 들어와. 할 말 있으면 온 가족 앞에서 해. 저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예상대로 거실은 이미 전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재판장처럼 소파 한가운데 앉아 계셨고 그 옆에는 진우 씨가 마치 중대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처럼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5명의 시동생들은 양 옆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제각각이었지만 눈빛은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호기심, 통쾌함, 그리고 수적 우세로 저를 짓밟을 준비가 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 재판이구나. 판사도 법도 필요 없는, 오직 많은 사람과 큰 목소리만 있으면 되는 재판.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쾅 하고 내리치자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이 집은 네 남편 집이야. 네가 나갔으면 모든 걸 내려놓고 나가야지. 이제부터 네가 버는 돈은 진우한테 맡겨. 거실은 숨 막히게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누가 이 집이 남편 집이라고 하던가요? 시어머니는 경멸하듯 비웃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부부 재산은 공동재산이야. 너 잔머리 굴릴 생각 마라. 네 명의로 되어 있다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진우 씨가 턱을 치켜들며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 한 장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거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위임장에 서명해. 내가 관리해야 집안이 조용하지. 온 식구가 나만 쳐다보고 있잖아. 저는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몇 줄만 훑어보아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들이 말하던 생활비 관리나 임시 위임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포괄 위임장이었고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머리카락이 쭈뼛 설 만한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의 처분, 담보 제공, 양도. 저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함께 살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서명하게 해서 이 집을 담보로 잡거나 팔거나 빚을 갚는 데 쓰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제 서명 하나로 모든 것을 합법화하려는 교묘한 함정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진우 씨 쪽으로 살짝 밀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못을 박듯이 명확하게요. 당신, 온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게 결국 내가 서명해서 이 집을 담보로 잡겠다는 뜻이었어요? 거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진우 씨의 눈이 빠르게 깜빡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점을 찔린 사람의 반응이었죠. 하지만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시동생 진호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수님, 너무 깊이 생각하시네. 그냥 좀 상식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잖아요. 저는 진호를 쳐다보고 앞에 앉은 배심원당 같은 식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행동하라는 게 내 집, 내 돈, 내 인생 전부를 당신들이 쓰도록 내놓으라는 뜻인가요? 시어머니가 다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어디서 말대꾸야. 며느리라는 게 감히 당신들이라고 해?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말씨름하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를 향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 앞에서 똑똑히 말할 수 있어요? 월급 250만 원 받으면서 6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 수억짜리 재산을 관리하겠다고요? 진우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으르렁거렸습니다. 이거 봐, 이거. 여자라는 게 남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거실의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길바닥에 나앉는 건 당신이에요. 내가 아니라. 아주버님 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형을 모욕하는 겁니까? 제가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들이 내 집 자물쇠를 바꿔놓고 나를 모욕하는 건 괜찮고 내가 사실을 말하는 건 모욕이 되는 건가요?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구석에 아이를 안고 있던 신우이 진아가 끼어들었습니다. 피해자인 척 흐느끼는 목소리로요. 언니, 왜 이렇게까지 해요? 어머님 연세도 많으신데 그냥 어머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면 안 돼요? 다 같이 화목하게 살면 좋잖아요. 저는 진아를 천천히 쳐다보았습니다. 화목하게 살자는 거야? 아니면 네가 공짜로 살 집이 필요하다는 거야? 진아는 할 말을 잃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가장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들어 마치 빚이라도 받아내려는 사람처럼 제 핸드백을 잡아챘습니다. 월급 통장 어디 있어? 내놔. 이제부터 이 집 돈은 남편한테 맡겨야 해. 저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밀치거나 거칠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마디, 제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몸에 손대시면 바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멈칫했습니다. 제가 감히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진우 씨도 놀라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말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 거야? 저는 진우 씨를 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을 크게 만드는 건 제가 아니에요.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비열한 짓을 하는 거죠. 저는 그저 제 자신을 지키는 것뿐이에요. 저는 여전히 정희 언니와 영상통화 중인 휴대폰을 흘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도 들릴 만큼 조금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 언니, 똑똑히 들어줘요. 이 사람들이 제 동의 없이 대문 자물쇠를 바꿨고 지금 저한테 재산 처분 권한이 포함된 위임장에 서명하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진우 씨의 눈에서 당황한 기색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진 채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 증인을 끌어들인 순간부터 그들의 가족 재판은 힘을 잃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더 비열하고 더 거친 방법을 쓸 것이었고 저는 그것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늘어선 가족 재판의 배심원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문득 더 이상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싸움을 하면 할수록 그들은 며느리가 버릇없다, 아내가 무례하다는 식으로 주제를 돌릴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러서 이기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 목에 걸려는 올가미를 서류를 통해 끊어내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대학 시절 스터디에서 만났던 법무사 친구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진우 씨는 제가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무슨 꿍꿍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수화기 너머에서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혜진이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혜진아, 나 지금 집에 있는데 가족들이 위임장에 서명하라고 하네? 재산 처분 권한이 포함된 조항이 있어. 이거 내가 서명하면 내 권리가 다 넘어가는 거 맞지? 혜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아주 명확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건 아주 위험한 포괄 위임장이야. 서명하는 순간 집주인이 손쓸 틈도 없이 그 집을 담보로 잡거나 팔아버리거나 다른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내용을 정확히 모르면 절대 서명하면 안 돼. 거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신우이 진아는 숨을 죽였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던 막내 시동생도 동작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저게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가족끼리 서류 주고받는 게 뭐 그리 위험하다고 그래. 저는 여전히 스피커폰을 켠 채로 첫 귀를 박듯 혜진에게 한마디 더 물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건 그냥 관리나 편의를 위한 서류라고 하면서 재산 처분 조항을 몰래 끼워 넣었다면 그건 뭐야? 혜진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건 말을 교묘하게 바꾸는 수법이지. 관리는 관리, 처분은 처분. 완전히 다른 문제야. 저는 전화를 끊고 살아있는 증거처럼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진 폴더를 열어 어젯밤 준비해두었던 등기부 등본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저는 도전적으로 화면을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우 씨 쪽으로 휴대폰을 밀며 소유자 이름이 적힌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당신 이름이 아니라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똑똑히 봐요. 진우 씨는 고개를 숙여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살짝 떨리더니 그는 마치 뺨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해놓은 이유가 뭐야? 제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오늘 같은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고는 대출 상환 내역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제 월급 통장에서 매달 규칙적으로 빠져나간 이체 기록들이었습니다. 저는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숫자가 스스로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진우 씨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즉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방금 전까지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 이제는 가증스러울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꿀을 바른 듯 달콤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며느라가 그럼 이제라도 공동명의로 바꾸자꾸나. 부부가 한 사람 이름으로만 해놓으면 남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겠니?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요? 아니면 팔기 쉽게 하려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주버님 진수가 벌떡 일어나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누가 판다고 했습니까? 함부로 사람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진수를 쳐다보며 짧게 물었습니다. 팔거나 담보로 잡을 생각이 아니었다면 왜 저한테 재산 처분 조항이 있는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했죠? 시동생 진호가 저기에 찬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적당히 좀 하시죠? 형수님이 서명 안 하면 우리 그냥 여기서 눌러 살 거예요. 어쩔 건데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저는 여전히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눌러앉는 건 무단점유예요. 그리고 무단점유는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니죠. 진우 씨는 이때다 싶어 주도권을 잡으려는 듯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서윤아, 부부 사이에 집안일을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외부 사람까지 끌어들이고. 제가 그의 말을 끊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집안일이에요? 아니면 불법적인 일이에요? 명확하게 대답해봐요. 거실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를 갈며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습니다. 네가 지금 우리 집안 얼굴에 먹칠을 하겠다는 거냐?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먹칠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에게 안 된다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저는 대문 밖에서 여전히 영상통화 중인 정희 언니를 향해 목소리를 높여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정희 언니, 똑똑히 들어줘요.
이 사람들이 제 동의 없이 대문 자물쇠를 바꾸고 재산 처분 권한이 있는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언니는 수화기 너머에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분개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다 듣고 있어. 내가 증인 설계. 바로 그 순간 저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직접 겨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외부에 알려지는 것.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자물쇠가 교체되었습니다. 현장에 오셔서 상황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소리치거나 울거나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해진 절차대로 행동했습니다. 수적 우세로 상대를 짓밟으려는 사람들은 명확한 규칙 앞에서 가장 약해지기 마련이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관리사무소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외부인이 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진우 씨는 즉시 목소리를 낮추며 가족 문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부부싸움 좀 한 거예요. 집안일은 저희끼리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그를 쳐다보며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다시 물었습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이라면 왜 당신 어머니가 대문 자물쇠를 바꾸게 내버려뒀어요? 진우 씨는 할 말을 잃었고 시어머니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수와 진호는 서로를 쳐다보며 초반에 거만했던 기세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깨달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협박 작전이 제게 역으로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물었습니다. 누가 집주인이십니까? 누가 자물쇠 교체를 요청했죠? 제가 앞으로 나서며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집주인입니다. 저는 자물쇠 교체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려 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예요. 제가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크지 않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라는 사실이 며느리의 재산이 시댁 소유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외부인이 상황을 기록하고 떠나자 거실의 공기는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를 삼켜버릴 듯한 눈빛이었죠. 저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입을 다문 것은 잘못을 뉘우쳐서가 아니라 길이 막혔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길이 막히면 더 비열한 다른 길을 찾기 마련이라는 것을요. 저는 휴대폰을 챙겨 일어서며 마침표를 찍듯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에 살고 싶다면 제 규칙을 존중해야 할 겁니다. 강제로 서명하게 하거나 마음대로 자물쇠를 바꾸거나 제 돈을 의무라고 여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고는 진우 씨를 돌아보며 부드럽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온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했죠. 그럼 이제 당신 힘으로 한번 해봐요. 아내 집 담보 잡을 생각하지 말고요. 저는 문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마음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파도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시어머니의 그 눈빛을 보며 저는 그들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다음번에는 더 지독한 수를 쓸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다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반격 이후 집안 분위기는 아주 기묘해졌습니다. 처음처럼 시끄럽고 거만하지는 않았지만 결코 평온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돌멩이가 던져진 수면 같았습니다. 파문은 잦아들었지만 그 아래에서는 여전히 거센 물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뜯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소름 돋게 만든 것은 욕설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책장을 넘기듯 순식간에 말투와 태도를 바꾸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빨리 변한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이를 갈고 눈을 부릅뜨던 분이 외부인이 문 밖을 나서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피곤하고 가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성질이 급했다. 이제 그만 집에 들어와라.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나도 늙어서 이웃들 보기 창피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실소가 터졌습니다. 정말로 남들 시선이 두려웠다면 제 집 자물쇠를 바꾸고 가족 재판을 열어 저를 협박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네 하고 건성으로 대답하며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진우 씨도 즉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을 먹여 살리는 남자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목소리는 한껏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말이 심했어. 이제 집에 들어와. 다시는 아무도 당신한테 강요하지 않도록 내가 제대로 얘기할게.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연민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외부인 한 명만 나타나면 즉시 제대로가 무엇인지 아는 이 남자가 왜 집안에서는 어머니와 동생들 편에 서서 아내를 압박했을까요? 저는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쳤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직감을 더 믿었고 제 직감은 그들이 전술을 바꾸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강압이 통하지 않으니 회유하고 회유가 통하지 않으면 함정을 팔 것이라고요. 저는 애써 평온한 척하며 작게 말했습니다. 저 피곤해요. 좀 쉬어야겠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자상한 척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쉬렴. 나도 다 우리 집안 잘 되자고 그런 거다. 식구가 많으니 규칙이 있어야지. 그 규칙이라는 말이 아주 가볍게 들렸지만 저는 그 진짜 의미를 알았습니다. 모든 권한을 자신과 진우 씨에게 넘기라는 뜻이었죠. 저는 아주버님 진수 씨가 아까부터 계속 휴대폰만 쳐다보는 것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급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듯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내용은 볼 수 없었지만 초조한 기색은 역력했습니다. 마치 한쪽 길이 막히자마자 다른 길을 찾는 사람처럼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또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걸까? 그러자 시누이 지나가 저를 부엌 구석으로 끌고 가 어젯밤에 비아냥거리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그렇게 뻣뻣하게 굴면 언니만 피곤해요. 식구도 많은데 언니가 계속 나를 세우면 다들 살기 힘들잖아요. 그냥 다른 종류의 서류에 서명하면 어때요? 재산 처분 같은 거 말고 그냥 생활비 관리 같은 거요. 진우 오빠가 공금을 관리하면 언니도 골치 아플 일 없잖아요. 저는 진아를 보며 아주 부드럽지만 그녀를 멈칫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동생들이 내 생활비를 관리해야 하죠? 진아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그게 식구가 많으니까 공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언니. 각자 돈 관리하면 싸우기 쉽잖아요. 저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공금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의 구덩이에 내 돈을 쏟아부으라는 소리구나. 점심때 시어머니는 마치 화해의 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식사를 차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국을 끓이고 막내 시동생을 시켜 과일까지 사오게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화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드는 순간 이 식사가 단순한 밥이 아니라 저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약해졌는지 달아보려는 저울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운을 뗐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능력 있어. 하지만 능력이 있어도 복이 없으면 안 돼. 참을 줄을 몰라서야.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야. 여자가 편안하려면 부드러워질 줄 알아야 한단다. 저는 대답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진우 씨가 피해자인 척 한탄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일을 크게 만들어서 내 체면이 뭐가 돼? 내 생각도 좀 해줘. 남들이 보면 내가 아내 하나 휘어잡지 못한다고 비웃을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보았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돈이 필요할 때는 저를 기둥으로 여기더니 자신의 체면이 필요할 때는 저를 뒤에 서 있어야 할 그림자로 여겼습니다. 아주버님, 진수가 무심한 척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재수 씨는 꼭 자기가 남인 것처럼 구네요. 재수 씨는 진우 아내고 이 집은 우리 공동의 집이잖아요. 공동의 집이라는 말에 가슴 한구석이 시큰했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지만 제가 한 푼 한 푼 갚아나간 대출금과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동동거렸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공동인데 왜 계약서에 서명하고 빚을 갚을 때는 아무도 제 곁에 없었을까요? 저는 식사 내내 침묵했습니다. 참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를 이 집에 머물게 해서 경계심을 풀게 한 뒤 다시 한번 서류를 내밀거나 더 가벼워 보이는 다른 서류에 서명하도록 속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화해의 식사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정은 그저 겉에 걸친 외투일 뿐이었죠. 저녁이 되자 저는 정말 피곤한 척 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작게 말했죠. 저 머리가 아파서요. 좀 생각해 볼게요. 저는 일부러 미끼를 던지듯 그 말을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뉘우쳤다면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함정을 파고 있다면 초조해서 본색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시나
그날 밤늦게까지 저는 잠들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속삭였지만 제가 잠들었다고 생각했는지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살짝 열고 어둠 속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먼저 아주버님 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저 여자 데리고 공증사무소로 가. 그냥 거주 사실 확인서라고 해. 위임장 얘기는 꺼내지도 마. 이제 경계심이 잔뜩 올랐을 테니까. 시어머니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과는 전혀 다른 날카로운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맞아. 여자들은 이혼하자고 으름장 놓으면 벌벌 떨어. 남편 잃고 체면 잃는다는 생각만 심어주면 알아서 도장 찍을 거야. 진우 씨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완강해요.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아무리 완강해도 소용없어. 네가 제 남편이잖아. 너는 딱 한마디만 하면 돼. 서명해. 안 하면 이혼이야. 그럼 알아서 벌벌 떨게 되어 있어. 진수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서명만 받으면 끝이야. 집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무슨 상관이야. 서류만 있으면 은행이든 어디든 가서 다 처리할 수 있는데. 저는 어둠 속에서 문틈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들의 생각처럼 공포에 떨지는 않았습니다. 머릿속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주 사실 확인서는 껍데기일 뿐, 그 안에는 분명 글자를 바꾸거나 목적을 바꾸거나 권리를 바꾸는 속임수가 숨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기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올가미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침대로 돌아와 휴대폰을 들고 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좀 도와줘. 큰 무대가 열릴 것 같아.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더 이상 구석에 몰리는 사람은 제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순순히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발 앞서 움직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어젯밤의 화해 이후 마음이 누그러진 사람처럼 일부러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평온할수록 그들은 방심할 테니까요. 예상대로 제가 아래층으로 내려가자마자 시어머니가 아주 다정한 척,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며느라가 오늘 나랑 동사무소 좀 같이 가자. 동생들 취업하려면 거주 확인서가 필요해서 말이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저는 더 묻거나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이 물을수록 그들이 경계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되뇌었습니다. 거주 확인서는 그저 핑계일 뿐. 문을 나서기 전 저는 몰래 3가지 일을 했습니다.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서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도록 했습니다. 옆집 정희 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대문 근처에 좀 있어줘. 이따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똑똑히 들어야 할지도 몰라. 그리고 혜진에게 제 위치 정보와 함께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지금 이 사람들이랑 나가.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전화할게. 저는 혜진이 저를 구하러 와주길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법을 아는 사람이 제 뒤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감과 기댈 곳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차에 탔습니다. 진우 씨가 운전석에 앉았고 시어머니는 시누이 진아와 함께 뒷자리에, 아주버님 진수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진우 씨는 마치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심리전을 걸어왔습니다. 아이를 달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서윤아, 그냥 좋게 서명해. 내가 네 남편인데 너한테 해로운 짓 하겠어?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엄마 속상하게 하지 마. 저는 고개를 돌려 진우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를 해치려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말을 하더군요. 진우 씨는 잠시 말을 잃고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아주버님 진수가 저를 쏘아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수 씨는 꼭 삐딱하게 생각하시네요. 그냥 행정 절차일 뿐인데 무슨 큰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는 대답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동사무소라면 사람이 많고 번호표를 뽑아야 하는 행정복지센터로 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적한 곳,
수상한 대행 간판이 걸린 곳으로 간다면 모든 것이 명백해지는 것이었죠. 차는 동사무소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골목으로 꺾어 들어가더니 각종 서류 신속 대행이라는 간판이 걸린 낡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그 간판을 보며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보며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여기가 일 처리가 빨라서 기다릴 필요가 없단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작은 사무실 안에는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온갖 서식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이미 자리에 앉아 마치 서류 브로커처럼 익숙한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아주버님 진수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하고 던졌습니다. 그는 아주 친근한 척 웃으며 꿀바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수씨, 여기에 서명만 하면 돼요. 그냥 확인 서류니까 금방 끝나요. 그래야 동생들도 취업 서류를 내죠. 저는 서류를 집어들고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한 줄을 읽는 순간 그들이 무슨 짓을 꾸몄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본인은 김진우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함.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즐거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뻔하고 저급한 수법에 어이가 없어서였습니다. 이게 거주 확인서라고요? 모두가 순간 굳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즉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듣기만 해도 곧 돌변할 것을 알 수 있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뭘 그렇게 꼼꼼하게 읽어? 남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빨리 서명해!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은 거주 확인서라고 하셨지만 이 서류는 정권 대리 위임장이네요. 어머님, 제가 정말 바보인 줄 아세요?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졌죠. 네가 서명 안 하면 온 동네방네 네가 집안 파탄 내는 나쁜 년이라고 소문낼 거다. 이 시어미가 나서서 며느리가 얼마나 버릇없는 년인지 천하에 알릴 거라고. 신우이 진아는 즉시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젯밤 엿들었던 여론전 시나리오 그대로였습니다. 언니, 자기가 진 명의자라고 이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 수 있겠냐고요? 시어머니랑 시동생들 쫓아냈다는 소문만 돌아도 언니는 평생 고개 못 들고 살걸요. 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처럼 단단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은 무섭지 않아요. 정말 무서운 건 바보같이 내 이름 석자를 파는 서명이죠. 아주버님 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누구 보고 바보라고 하는 겁니까? 제가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남을 속여서 서명하게 만들려는 사람이 더 바보죠. 세상 모든 사람이 글을 못 읽는 줄 아는 바보요. 작은 사무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서류 대행업자는 양쪽을 번갈아 쳐다보며 엮이기 싫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우 씨는 이때다 싶어 다시 주도권을 잡으려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하는군. 그냥 서명하고 끝내. 제가 진우 씨를 보며 그를 멈칫하게 할 한마디라 던졌습니다. 당신 온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했죠? 그런데 왜 지금 아내의 서명으로 먹여 살리려고 해요? 저는 더 이상 말싸움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혜진에게 전화를 걸고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혜진이 제 전화를 받자 저는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나 지금 거주 확인서라고 해서 서명하러 왔는데 전권 대리 위임 조항이 있네.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줄래? 혜진은 또렷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위임장이야. 거주 확인서가 아니고 서명하면 위임받은 사람이 당신을 대신해서 재산 관련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절대 서명하면 안 돼.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끝까지 우겼습니다. 저게 어디서 우리 가족 이간질이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간질이 아니라 함정에서 저를 구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저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온 알림을 진우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 대출 관련 주요 연락처 정보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어젯밤 이미 해당 요청을 차단하고 위험 신호를 보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진우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젯밤 누군가 우리 집 대출 서류에 손을 댔더군요. 설명 좀 해주시죠. 진우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난 몰라. 시어머니도 당황하며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평온하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들이 제가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깨닫게 하기에 충분한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당신들이 나쁜 짓을 못하게 막았을 뿐이죠. 누가 그랬는지는 당신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겠죠. 아주버님 진수는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얼굴은 시뻘개졌습니다. 신우이 지나는 아이를 끌어안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서류 대행업자는 서둘러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가족 문제는 집에 가서 해결하세요.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일 못합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 저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 좀 하자. 제가 손을 뿌리치며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법으로 이야기하실 건가요? 아니면 고함으로 이야기하실 건가요? 우리는 돌처럼 무거운 침묵 속에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도 더 이상 좋게 서명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들은 항복하거나 더 악랄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댁 식구들은 후자였습니다. 그날 밤 제가 막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익명의 번호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서명 안 하면 사람 보내서 집 뒤집어 놓는다. 저는 그 글자를 보며 심장은 뛰었지만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진짜 민낯을 드러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선을 넘었을 때 저 역시 더 이상 부드러워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젯밤의 익명 메시지는 휴대폰 화면에 얼룩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서명 안 하면 사람 보내서 집 뒤집어 놓는다. 저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 기억하기 위해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협박했다면 분명 실행에 옮길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날 저녁 해가 지자마자 제가 저녁 식사를 마치기도 전에 대문 밖에서 시끄러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온 동네가 듣도록 일부러 지르는 소리였습니다.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보니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낯선 남자 서너 명이 저희 집 대문 앞에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팔짱을 끼고 손가락질하며 떠들고 있었죠.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처럼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허리에 손을 얹고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온 골목이 떠나가라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아주 복없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남편도 버리고 집도 버리더니 이제는 시댁 식구들까지 길바닥으로 내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웃집들의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창살 너머로 훔쳐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저를 여론 앞에서 악당으로 만들어 두려움에 질려 항복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몇 달 전의 박서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로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문 뒤에 서서 휴대폰 녹음과 카메라를 동시에 켰습니다. 그리고 옆집 정희 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멀리서 지켜봐줘. 저 사람들이 난동 부리면 증인이 되어줘.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싶지는 않았지만 내일 그들이 흙을 백으로 바꾸지 못하게 하려면 이웃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또한 그들이 집 안으로 난입해 제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문을 안에서 잠갔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진우 씨가 어머니 옆에 서서 아내에게 버림받은 비련의 남편인 척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절한 목소리로 일부러 길게 소리쳤습니다. 서윤아, 당신이 이러는 건 우리 엄마와 동생들 숨통을 끊는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 가족 전부 굶어 죽으라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실소가 터져나올 뻔했습니다. 마치 제가 온 마을에 식량을 쥐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온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며 아내의 집을 담보 잡으려 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면서요. 신우이 진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엿들었던 대로 가장 비열한 수법인 명예훼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진아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언니, 찔리는 게 있으니까 집안에 숨어 있는 거 봐. 지금쯤 애인한테 전화해서 구해달라고 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여자들이란? 그녀는 일부러 말끝을 흐려 사람들이 상상의 나래를 펴도록 유도했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충분히 악독했고 외부인들이 저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주버님 진수가 대문 가까이 서서 안을 향해 턱을 치켜들며 동네 건달처럼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 네 명의로 된 집이라고 잘난 척하지만 어디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그러고는 옆에 있는 낯선 남자들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돈 좀 있다고 자기가 세상의 왕인 줄 안다니까.
저는 문 뒤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머리는 아주 맑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밖으로 뛰쳐나와 이성을 잃기를, 그래서 제가 소리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리거나 사람들에게 퍼뜨리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3걸음, 문지방 바로 안쪽에 섰습니다. 카메라가 모든 사람의 얼굴을 선명하게 담고 제 목소리가 이웃들에게 똑똑히 들릴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저는 낯선 남자들을 한번 쳐다보고 아주버님 진수를 향해 아주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누가 사람 보내서 집 뒤집어 놓는다고 협박 메시지를 보냈죠? 모두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시어머니가 즉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억지로 도덕적인 척 꾸며냈습니다. 무슨 협박? 나는 그냥 대화하러 온 거야. 며느리라는 게 집안일에 경찰을 끌어들여? 그게 불효야. 누구 집이라고 외부인을 불러? 네가 지금 네 시어미 얼굴에 먹칠을 하겠다는 거야? 제가 시어머니를 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대화하러 오신 분이 왜 낯선 사람들을 대동하고 저희 집 대문 앞에서 온 동네가 듣도록 소리를 지르시죠? 시어머니는 잠시 할 말을 잃더니 즉시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증인들 데려온 거다. 네가 며느리로서 집 나가고 먼저 난리를 쳤잖아.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말다툼하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를 향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웃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물었습니다. 당신 온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했죠? 그런데 왜 지금 외부인들까지 동원해서 당신 아내를 압박하고 있어요? 진우 씨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마치 자존심을 건드린 듯 폭발했습니다. 그는 저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돈 좀 있다고 이 집에서 왕노릇하려는 거지? 저는 길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또박또박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저 제가 한 푼 한 푼 갚아온 제 재산의 주인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주변 집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게 저 집 저 여자가 산 거라던데 자물쇠도 바꿔버렸다며. 저는 누가 누구를 믿든 적어도 그들이 한 가지 진실을 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며느리의 가출이 아니라는 것을요. 아주버님 진수는 분위기가 불리해지는 것을 느끼고 낯선 남자 한 명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문 안 열면 우리가 부숴버린다. 그러고는 대문 가까이 다가와 도전적으로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예전의 저였다면 분명 겁을 먹고 애원하고 설명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저는 그 낯선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고 무리 전체를 향해 이웃들이 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지만 힘주어 말했습니다. 좋아요. 한번 부숴보시죠. 당신들이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는 바로 그 순간이 제게는 필요하니까요. 그 한마디에 그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겁에 질린 사람, 체면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항복하는 사람만 만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식의 체면은 필요 없었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경계였고 정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도전해? 제가 시어머니를 보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께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대문 앞의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해졌습니다. 낯선 남자는 여전히 문을 부술듯이 서 있었지만 제가 동요하지 않고 이웃들이 더 많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가운데 서 있었고 신우이 지나는 아이를 끌어안은 채 제게서 어떤 흠이라도 찾아내려는 듯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진수는 주위를 둘러보며 무리수를 둘지 아니면 물러설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문지방에 서서 여전히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말과 수적 우세로 저를 압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하지도 소리치지도 무너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게임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문 안 열면 부숴버린다고 소리치는 순간 대문 앞의 공기는 폭발 직전까지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골목을 재빨리 훑어보았습니다. 이웃들이 이미 꽤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문 뒤에서, 현관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벌떼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목소리를 한껏 높여 무대의 주인공이 되려 했습니다. 여러분 쉬어보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길바닥으로 내쫓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 집이라고 시어미를 거지 취급해요.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이 동네에서 가장 불쌍한 희생자인 척 열연을 펼쳤습니다. 진우 씨는 옆에서 잔뜩 굳은 얼굴로 제가 화를 내기만을 기다리는 듯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흥분해야 버릇없다고 몰아붙일 명분이 생기니까요. 저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휴대폰을 꺼내 관리사무소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단 한 문장, 간결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 앞에서 낯선 사람들이 모여 재물을 손괴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와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말다툼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평온하지만 우렁차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니 저도 들려드리죠. 저는 모두 앞에서 스피커폰을 켜고 어젯밤 거실에서 녹음했던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주버님 진수의 목소리가 골목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일 저 여자 데리고 공증사무소로 가. 그냥 거주 사실 확인서라고 해. 위임장 얘기는 꺼내지도 마. 이제 경계심이 잔뜩 올랐을 테니까. 동네가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 그럼 서류 쏘기려 했던 거네?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전혀 다른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 지나는 진우 씨 뒤로 숨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순간 얼굴이 굳더니 마치 동굴을 공격당한 호랑이처럼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제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죠. 네가 감히 녹취를 조작해! 이 음흉한 것! 우리 집안 망신 주려고 없는 말을 지어내? 저는 시어머니가 손댈 수 없도록 재빨리 손을 피하며 소리치지 않고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건 조작할 필요도 없는 진짜 목소리입니다. 방금 모두가 들었잖아요. 제가 망신 드리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스스로 말한 겁니다. 진우 씨는 마치 벽에 몰린 사람처럼 눈이 충혈된 채 으르렁거렸습니다. 네가 우릴 함정에 빠뜨렸어. 몰래 엿듣고 녹음해서 망신을 주다니. 제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딱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저 진실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아주버님 진수는 어머니가 궁지에 몰리자 목에 핏대를 세우며 반격했습니다. 진실은 무슨? 한번 해보자는 거지? 녹음 파일 좀 있다고 우리가 겁먹을 줄 알아? 그는 낯선 남자들을 향해 턱짓으로 무언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명예훼손으로 화제를 돌리게 두지 않았습니다. 즉시 공격 방향을 바꿨습니다. 휴대폰에서 다른 폴더를 열어 전기가스 계정 비밀번호 변경 알림 화면을 이웃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젯밤 제 집에 전기가스 계정 비밀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어제는 대문 자물쇠를 바꾸더니 이건 단순히 같이 살자는 게 아니라 권리를 빼앗으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어 반박하려 했지만 이웃들의 웅성거림에 말이 막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애끼를 박듯 말했습니다. 신세 지는 것과 집을 빼앗는 것은 다릅니다. 남의 집 자물쇠를 마음대로 바꾸는 건 점거 행위입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다시 기세를 잡으려 소리쳤습니다.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이라고? 네. 명의로 되어 있다고 네가 왕이야? 제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평온하게요. 공동 재산이라면 상의를 해야죠. 몰래 자물쇠를 바꾸고 서류에 서명하라고 협박하는 걸 뭐라고 부르는지는 아세요? 바로 그때 아주버님 진수가 쾅 하는 소리가 골목에 울리도록 대문을 세게 찼습니다. 위협하려는 의도였죠. 저는 즉시 그 행동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손괴 행위입니다. 그들과 함께 온 낯선 남자도 한 걸음 앞으로 나와 거친 목소리로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봤지? 우린 진짜로 부순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그 남자의 얼굴을 선명하게 찍으며 크고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여기에 있죠? 우리 가족인가요? 아니면 누구의 가족인가요? 그 남자는 멈칫했습니다. 바로 그때 길 건너편에 있던 정희 언니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어머, 저 사람! 며칠 전에 골목 입구에 있던 서류 대행 사무소에서 본 사람인데
그 말은 마치 망치와 같았습니다. 이웃들이 어머! 하고 술렁였고 어떤 사람들은 낯선 남자들을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서류 브로커까지 끌고 온 거야?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당황하며 눈동자를 굴렸고 신우이 진아는 불안한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진우 씨, 저는 처음으로 그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진흙탕에 빠졌고 빠져나올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막 깨달은 사람처럼요. 진우 씨가 아주버님 진술을 돌아보며 으르렁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외부 사람까지 끌어들여? 진수는 잠시 할 말을 잃더니 버럭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겁먹었냐? 네가 이 집안 남자잖아. 시어머니는 즉시 그 기회를 잡아 통제권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진우 씨를 꾸짖었죠. 닥치지 못해. 남자는 엄마 편에 서야 하는 거야. 하지만 이때 골목의 여론은 더 이상 시어머니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경, 서류 강요, 자물쇠 교체, 파손 협박 등의 이야기를 어렴풋이 듣고는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들이 낯선 사람들을 동원해 저를 압박하고 재물을 손괴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과 협박 메시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낯선 남자들은 슬금슬금 물러나기 시작했고 진수도 더 이상 대문을 차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소리치고 싶어 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더 이상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자 마침내 진우 씨의 팔을 잡아 끌며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물러서기 전 시어머니는 마지막 상처를 남기려는 듯 독을 품은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문 꼭 걸어 잠그고 혼자 살아봐라. 어디 네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보자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떨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제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할 한마디를 던졌을 뿐입니다. 제가 편안할지 아닐지는 어머님이 아니라 법이 결정할 겁니다. 그들은 일단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른 계략을 꾸미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선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녹음 파일을 튼 순간부터 저와 시댁 사이의 관계가 평화롭게 회복될 길은 완전히 닫혔다는 것을요. 대문 앞에서 난동을 부린 그날 밤 이후 저는 그들이 한동안 잠잠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부인들 앞에서 진짜 얼굴을 들켰으니까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일수록 더 뻔뻔해지는 법입니다. 그들은 제 서명으로 집을 차지할 수 없게 되자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진우 씨의 서명을 미끼로 삼아 저에게 그 결과를 책임지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제가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차가웠습니다. 박서윤 씨 맞으신가요? 저희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기관입니다. 대출 책임과 관련된 정보 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시간 내셔서 방문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물었습니다. 누가 신청했나요? 상대방은 대답했습니다. 전화상으로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직접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몇 초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단 하나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제는 빚으로 공격하는구나. 재산을 빼앗지 못하니 빚을 덮어 씌워 재산을 짐으로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거나 재산을 짐으로 만들거나. 저는 팀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조퇴하여 약속 장소로 곧장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담당자는 저에게 복사된 서류 뭉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연대 책임 동의와 대출 정보에 개입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내용을 읽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몇 줄과 서명란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명이 진우 씨의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100% 똑같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직접 서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정중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원본 대조와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와 주차장에서 진우 씨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왜 서윤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서류에 서명했어요?
수학인 어머는 몇 초간 조용해졌습니다. 이내 진우 씨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서명해? 동생들 거주 확인서에 서명한 것뿐이야. 자꾸 이상하게 상상하지 마. 거주 확인서라는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서류대행 사무소에서 벌어졌던 그 함정과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제가 으르렁거리듯 물었습니다. 어디서? 언제 서명했어요? 진우 씨는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엄마랑 형이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그냥 서명해 준 거야. 그게 뭐 대수라고 그렇게 난리야. 저는 실소를 터뜨렸지만 그 웃음에는 어떤 즐거움도 없었습니다. 대수가 아니라고요? 지금 당신 서명이 내 집 대출 서류에 찍혀 있는데?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요. 당신이 아직 나를 아내라고 생각한다면. 그날 저녁 진우 씨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안절부절 못하며 두 손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로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아온 서류 사본을 그의 앞에 놓고 서명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우 씨는 한번 흘끗 보더니 마치 불에 댄 것처럼 손을 움츠렸습니다. 그는 변명하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몰라. 난 그냥 거주 확인서에 서명했을 뿐이야. 제가 차갑고 날카롭게 다시 물었습니다. 백지에 서명했어요. 아니면 내용이 적힌 종이에 서명했어요? 진우 씨는 우물쭈물했습니다. 난 자세히 안 읽어봤어. 엄마가 빨리 하라고 해서.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 서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진우 씨의 순진함과 자존심을 이용해 서류를 바꿔치기 한 것이었습니다. 온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큰소리치던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읽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서명이 다른 곳에 도용되도록 내버려둔 것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서류 위조, 문서 바꿔치기 정황이 보이네. 이제 말로 싸우지 마. 증거부터 모아. 메시지, 통화 기록, 증인, 시간, 장소, 전부 다 빠를수록 좋아. 저는 응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그때 옆집 정희 언니가 시댁 가족단체 채팅방 캡처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심장이 떼는 것 같았습니다. 채팅방에서 아주버님 진수가 뻔뻔하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서명받았음. 집을 못 뺐으면 돈이라도 뜯어내야지. 그 아래에는 웃는 이모티콘과 시동생 진호의 조롱 섞인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형수님, 뻣뻣하게 굴더니 꼴 좋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진우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본 진우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난 몰랐어. 형이 이런 짓을 할 줄은. 제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몰랐지만 당신이 서명했어요. 당신의 서명이 그들이 휘두르는 칼이 된 거라고요. 진우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죠.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진심으로 공포에 질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나 좀 도와줘. 난 정말 몰랐어. 엄마가 그냥 평범한 서류라고 해서. 저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명확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길 바란다면 당신부터 당신이 당신 가족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당신이 계속 침묵하거나 그들 편을 든다면 나도 더 이상 당신을 구해줄 수 없어요. 진우 씨가 무언가 더 말하려던 순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화면에 뜬 어머님이라는 글자를 보며 문득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아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달콤함 속에는 독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 며느라가 우리 이제 일 크게 만들지 말자. 네가 그냥 지원금 좀 준다고 생각하고 얼마만 주면 돼. 액돌했다고 생각해. 그럼 내가 동생들 다 말릴게. 제가 바로 물었습니다. 얼마나요? 시어머니는 마치 몇만 원 빌리는 것처럼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얼마 안 돼. 그냥 이 집값 정도? 저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진우 씨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수화기에 대고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말을 어머님 아들 앞에서 한번 해보시죠. 지금 어떤 식으로 액된을 하려 하시는지 아들이 똑똑히 듣게요. 수화기 너머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너 버릇없이 굴지 마. 돈 안 내놓으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가만 안 두셨잖아요. 저 지금 녹음 중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에서 진우 씨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제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우 씨가 제 편이 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제 편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위협이라도 하려는 듯 시어머니는 5명의 시동생들을 모두 이끌고 왔습니다. 거실을 가득 메운 채 시어머니는 저를 손가락질하며 명령하듯 소리쳤습니다. 이제부터 이 문제 해결하기 전까지 넌 이 집에 발도 못 붙일 줄 알아.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같이 살 생각도 마.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이 아니라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손에 넣기 전까지 그들은 모든 것을 망가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5명의 시동생들을 모두 이끌고 와 거실을 가득 메우고 이 문제 해결하기 전까지 넌 이 집에 발도 못 붙일 줄 알아! 라고 소리친 후 저는 더 이상 말다툼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돈 지갑으로 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과의 논쟁은 시간 낭비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올라가 문을 닫고 침대 가장자리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저들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거야. 반대로 행동해야 해. 내가 직접 이 게임의 판을 다시 짜야 한다. 다음날 아침 저는 혜진에게 전화를 걸어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출력하고 정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옆집 정희 언니에게 필요하면 증인이 되어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준비를 마친 후 저는 시댁가족 단체 채팅방에 아주 짧고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거실에 모두 모이세요. 빠지는 사람은 그 결과를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애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참아야 하는 며느리의 방식으로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그들이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정확히 저녁 7시, 저희 집 거실은 마치 회의장처럼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가운데 앉아 있었지만 눈빛에는 묘한 승리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화해를 청하러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진우 씨는 어머니 옆에서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시달린 탓인지 눈 밑이 락했습니다. 5명의 시동생들은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진수는 여전히 거만하게 등받이에 기대어 있었고 신우이 진아는 아이를 끌어안은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아직 학생인 진태와 진혁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늘 그랬듯 도덕 강의로 서두를 열었습니다. 여자는 시집을 왔으면 시댁 법도를 따라야 하는 법이다. 식구가 많으면 참고 헌신할 줄도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내 돈 타령이야. 시어머니는 마치 온 동네 사람들에게 훈계하듯 말했습니다. 집안 식구들끼리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길게 끌지 못하도록 바로 끊었습니다. 시댁 법도를 따르라는 건가요? 아니면 탐욕을 따르라는 건가요? 명확히 말씀하시죠. 거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주버님 진수가 비웃으려다 제 차가운 표정을 보고 입꼬리만 살짝 올렸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 하나를 올려놓고 시어머니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등기부 등본 사본입니다. 이 집 제 단독 명의입니다. 진우 씨 이름은 없습니다. 제가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으름장을 놓지는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테이블에 박히는 듯 했습니다. 이걸 잘 보시고 시댁집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시어머니는 서류를 흘끗 보더니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겼습니다. 부부재산은 공동재산이야. 네가 내 아들 등쳐먹으려고 네 이름으로만 해놓은 거잖아. 저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2번째 서류 뭉치를 펼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대출 계약서와 상환 내역입니다. 대출금은 제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매달 단 한 번도 빠짐없이요. 이건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저는 한 줄 한 줄 날짜와 금액을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공동 재산이라면 그 공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공동이죠? 아니면 어머님 입에서만 공동입니까? 거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신우이 진아는 고개를 숙여 아이만 쳐다봤고 다리를 꼬고 있던 진호도 다리를 풀었습니다. 진태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만만하게 압박할 수 있는 형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정심을 잃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지금 우리 가족을 이간질하는 거야. 내 아들을 빈대 취급하려는 거냐고. 제가 진우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뭐가 된 것 같아요? 당신은 그저 핑계가 되었을 뿐이에요. 그러고는 다시 시어머니를 보며 온 가족을 충격에 빠뜨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첫 번째 반격이었습니다. 이 집은 계약 당시 모든 처분 행위에 소유자의 직접적인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특약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지 않으면 아무도 이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거나 저당 잡힐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주버님 진수가 등을 고추 세우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럴 리가. 제가 그를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집을 살 때부터 준비했으니까요. 거실의 공기는 마치 산소가 전부 빠져나간 듯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위임장을 들고 서류 브로커를 찾아갔던 일들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모든 잔꾀가 이 특약 조항 하나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집의 진짜 자물쇠는 그들이 바꾼 대문 자물쇠가 아니라 제가 처음부터 걸어놓은 법적 자물쇠였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다른 종류의 협박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죠. 내가 널 고소할 거야. 재산 빼돌렸다고 신고할 거라고. 내가 널 이 집에서 내쫓고 말겠어. 저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아무도 고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진실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저는 하나씩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사람 보내서 집 뒤집어 놓는다는 협박 메시지입니다. 이건 당신들이 거주 확인서라고 속여서 서명하게 만들자고 모의한 녹음 파일입니다. 이건 전기가스 계정 비밀번호 변경 알림입니다. 그리고 이건 집주인 동의 없이 대문 자물쇠를 교체한 증거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고소할 게 아니라 당신들이 스스로 다른 문제에 휘말리고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렸지만 제대로 된 문장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주버님 진수는 바닥을 내려다보았고 진호는 불안하게 눈을 굴렸습니다. 신우이 진아는 아이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진우 씨. 저는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시어머니와 진우 씨 사이의 테이블 위에 툭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진우 씨의 서명을 이용해 서류를 위조하려 한 모든 증거입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피해자는 제가 아니라 진우 씨입니다. 진우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서윤아, 무슨 소리야? 제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분노가 아닌 고통스러운 진실을 담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가족에게 살아있는 도장으로 이용당한 거예요. 거실은 침묵 속에서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 씨는 어머니를 휙 돌아보며 목이 맨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랬어요? 그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그때가 되어서야 제가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방패막이로 내세워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모양입니다. 시어머니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끼 서린 목소리로 소리쳤죠. 닥쳐! 남자가 멍청하면 당하는 거지. 누굴 탓해? 읽지도 않고 서명한 놈 잘못이지. 누구 잘못이야? 그 말은 진우 씨의 뺨을 후려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입술을 꽉 깨물었죠. 진우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온 가족 앞에서 그는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분노와 고통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어머니 도장 찍는 기계예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우 씨가 갑자기 좋은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비열한 짓거리를 덮기 위해 씌워놓았던 가족이라는 안개가 찢겨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난 이상 그들은 더 이상 희생이라는 두 글자로 저를 짜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 도장 찍는 기계예요? 라는 말이 터져 나온 후 거실은 아주 긴 침묵에 빠졌습니다. 시동생들은 못 박힌 듯 앉아 서로를 쳐다보다가 이내 바닥으로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진 채 거친 숨을 내쉬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는 두 어깨를 작게 떨며 서 있었습니다. 마치 그동안 스스로 걸치고 있던 가족의 기둥이라는 갑옷이 찢겨나가 나약한 속살이 드러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문득 더 이상 이기고 지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승리가 아니라 제가 땀 흘려 마련한 집에서 평온하게 사는 것이었으니까요. 침묵을 깬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진우 씨를 휙 돌아보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엄마한테 대들어? 저 여자 때문에 엄마를 배신하는 거야? 그러고는 마지막 수단이라도 되는 듯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명의자라고 해도 부부잖아. 이혼해. 이혼해서 재산 분할하자고. 그때 가서 누가 이기나 보자. 이혼하자는 말이 아주 가볍게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시어머니가 제 결혼 생활에 내리치려는 마지막 칼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재산을 자신들 쪽으로 끌어오기 위한 최후의 발악이었죠. 저는 즉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우 씨를 돌아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크지 않지만 명확한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이혼하고 싶어요? 진우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는 마치 양쪽 절벽 사이에 낀 사람처럼 더듬거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체면이 뭐가 돼? 우리 엄마, 내 동생들? 그는 거기까지 말하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치 오래전부터 답을 준비해둔 사람처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체면이 깎인 건 내가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서가 아니에요. 월급 250만 원 받으면서 아내 돈으로 온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큰 소리쳤을 때 그때 이미 깎인 거예요. 저는 그를 짓밟기 위해 그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실을 직시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진실 없이는 돌아올 길도 없으니까요. 진우 씨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수치심, 자존심,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가장의 체면을 잃을까 두려웠고, 어머니를 잃을까 두려웠으며, 아내를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집을 시끄러운 시장 바닥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마지막 약속처럼 명확하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줄게요. 첫째, 더 이상 식구들을 이 집에 들이지 않고 집의 모든 관리 권한을 저에게 돌려주고 서류 강요를 멈추겠다는 각서를 쓰세요. 그리고 어머니와 동생들 앞에서 이제부터 아무도 내 재산에 손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둘째, 제가 오늘 당장 이 집을 떠날 테니 법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 집에서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불에 댄 듯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쫓아내? 내가 네 시어머니야. 제가 시어머니를 보며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쫓겨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님이 남의 집을 자기 집이라 우기고 집주인에게 재산을 처분하라고 강요했을 때 이미 스스로 나갈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통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두려움 없이 비굴하지 않게 제가 해야 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주버님 진수가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었고 신우이 진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호는 진우 씨의 결정을 기다리는 듯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진태와 진혁은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듯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그때 양쪽에서 잡아당겨지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어머니가, 다른 한쪽에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혼해 라는 고함이, 다른 한쪽에서는 저의 침착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재촉하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했어야 할 대답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도장이 될 것인가.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다림 역시 때로는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말없이 일어나 곧장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짐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개인 서류, 그리고 제가 준비했던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고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경계선으로 이길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방을 들고 내려왔을 때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무언가 중얼거리며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가 저를 보며 눈이 붉어진 채 쉬어버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가려는 거야? 저는 문 앞에서 멈춰서서 그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가족에게 휘둘리면서도 그것을 인정할 용기가 없는 나약한 남자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수하기 위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존중받기 위해 떠나는 거예요. 저는 밖으로 나와 문을 잠갔습니다. 마당을 나서기 전 저는 뒤돌아 한마디 했습니다. 훈계가 아닌 이 고통스러운 관계를 제대로 끝맺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가족은 무언가를 나눠 갖기 위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가족은 서로를 아껴주기 위해 모이는 곳입니다. 그날 밤 친정으로 돌아오자 휴대폰이 또다시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한 통, 두 통, 10통, 30통, 그리고 익숙한 숫자 68통의 부재중 전화가 화면에 찍혔습니다. 처음에는 욕설을 퍼붓던 시어머니의 전화는 나중에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바뀌었고 아주버님은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신우이 진아는 언니 제발 돌아와 라며 우는 이모티콘과 함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보고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서둘러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냉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들의 울음소리에 돌아간다면 내일은 또다시 고함소리가 들릴 것이고 그 끔찍한 순환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우 씨에게 단 한 문장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될래요? 아니면 도장이 될래요? 그러고는 화면을 껐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많은 것을 묻지 않으시고 그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자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원망으로 흐르게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길게 한숨을 내쉬고 스스로에게 말하듯 작게 읊조렸습니다. 저는 집을 잃는 게 두렵지 않아요. 제가 정말 두려운 건 존중이라고는 없는 집에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날 밤 밖에서는 여전히 차 소리가 들리고 문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당당하게 제 자신의 편에 서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단 하나의 그런 선택만으로도 인생은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